레베카, 데프니드 모리에. 지난밤 다시 맨덜리로 가는 꿈을 꾸었다.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 입구의 철문 앞에 섰지만 굳게 닫힌 탓에 들어갈 수 없었다. 철문에는 쇠사슬이 가로 걸리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문지기를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녹슨 철문 틈새로 들여다보니 문지기 집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굴뚝에서 연기도 나오지 않았고 작은 격차장은 깨어져 쓸쓸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순간 꿈속에서 흔히 그렇듯 신비로운 힘을 발휘해 철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길은 본래 그랬듯 구불거리며 내 앞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그 길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낮게 뻗어내린 나뭇가지를 피해 고개를 숙였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자연이 서서히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 길고 집요한 손가락이 슬금슬금 길 안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다. 과거에도 위협적이었던 숲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검은 숲은 거침없이 길을 침범했다. 너도밤 나무의 헐벗은 흰 가지들이 내 머리 위에서 뒤엉켜 기묘한 무늬를 그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교회의 아치지붕 같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무들도 있었다. 너도밤 나무와 닿을 듯 가까운 곳에서 안진뱅이 떡갈나무와 비틀린 느릅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솟아올랐고 개상하기 짝이 없는 덤불과 풀도 무성했다. 길은 이제 실오라기처럼 가늘어졌다. 자갈이 깔리고 군데군데 잔디와 이끼가 자라났던 본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다. 나뭇가지들이 낮게 드리워져 길을 방해했다. 옹이투성이인 뿌리는 해골의 발톱처럼 보였다. 그 남마 같은 혼란 속에서 우리 시대의 상징이었던 식물이 눈에 띄었다. 푸른 꽃송이의 우아함으로 칭송받던 수국이었다. 하지만 보살피는 손길이 없어진 지금 수국은 꽃없이 무시무시하게 키만 컸고 옆에서 자라난 이름 없는 기생식물과 다를 바 없이 시커멓고 추했다. 한때 우리가 오가던 길이었던 그 실오라기는 이리저리 구부러지며 계속 이어졌다. 잃어버렸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혹은 겨울비가 만든 진흙탕을 건너에서 실오라기는 다시 나타났다. 길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길었다.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길도 몇 배로 늘어난 모양이었다. 길만 미로처럼 이어질 뿐 내가 찾아가려는 그 저택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쑥 저택이 보였다. 사방으로 뻗은 감목 때문에 시야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고 두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맨덜리, 우리의 맨덜리였다. 늘 그렇듯 여전히 고요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이었다. 회색 돌벽이 달빛을 받아 빛났다. 창살로 나누어진 창에 푸른 풀밭과 테라스가 반사되었다. 세월도 그 돌벽의 완벽한 대칭을 깨뜨리지는 못한 셈이었다. 테라스는 잔디밭으로 연결되고 그 잔디밭은 바다까지 이어졌다. 그쪽으로 몸을 돌리자 달빛 아래 펼쳐진 은빛 바다가 보였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은 모습이었다. 꿈속에서 본 그 바다에는 수면을 일렁이게 만드는 파도가 없었고 맑고 창백한 하늘을 가로막는 구름도 없었다. 나는 다시
저택 쪽으로 돌아섰다. 저택은 마치 우리가 어제 떠난 양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정원인 정글의 힘에 굴복한 듯 했다. 철쭉은 1.5m나 자라난 채 고사리와 뒤엉켰고 이는 다시 이름도 없는 잡종 감목들, 비천한 출신을 아는 듯 뿌리로 파고드는 그 감목들과 섞여드는 상황이었다. 라일락은 너도밤나무와 짝을 지었지만 우아한가는 거리가 먼 사악한 담쟁이 덩굴이 이들을 꽁꽁 감아 묶는 바람에 재수나 다름없었다. 버려진 정원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한 담쟁이는 풀밭 위를 구불구불 기어다녔고 조금만 더 있으면 벽을 타고 올라갈 태세였다. 또 다른 잡종 식물도 있었다. 오래전에 땅속에 묻혀 잊혀 있었던 그것은 이제 담쟁이와 함께 추악한 모습으로 번성해 한때 수선화가 만개하던 부드러운 잔디밭을 공격하는 중이었다. 돌격대장 벽인 쐐기풀은 온 사방에 퍼져 있었다. 테라스 안쪽을 파고들고 오솔길을 뒤덮는가 하면 집 창문까지 뚫고 뻗어갈 기세였다. 줄기가 축축 늘어진 가시투성이 쐐기풀 숲을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은 토끼뿐이리라. 하지만 나는 가뿐하게 길을 벗어나 테라스로 들어섰다. 꿈속이니만큼 쐐기풀에 물러설 이유는 없었다. 항울경에 취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달빛은 한상을 묘하게 부채질한다. 꿈속의 한상이라 해도 말이다. 거기 잠자코 서 있자니 저택은 빈 껍질이 아니라 전과 똑같이 살아 숨쉬는 존재로 여겨졌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커튼은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서재 출입문은 우리가 떠날 때처럼 반쯤 열려 있을 것이고 가을 장미가 꽂힌 테이블의 하병 옆에는 내 손수건이 놓여 있을 것이었다. 그 방은 우리 존재의 증거를 품고 있으리라. 책장에서 뽑혀 나와 쌓인 책더미, 버려진 신문지, 담배꽁초가 담긴 재떨이, 우리 머리에 눌렸던 곳이 움푹 들어간 채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쿠션들, 다 타서 수치되었지만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벽난로의 장작. 아, 제스퍼. 우리 제스퍼도 있지. 진실한 눈과 강인한 턱을 가진 그 녀석은 바닥에 길게 몸을 뻗고 누워 있다가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 꼬리를 흔들어 바닥을 탁탁 치곤 했다. 갑자기 구름이 달을 가렸다. 검은 손이 얼굴을 덮어버린 것처럼. 그와 함께 한상도 사라졌고 창문의 불빛도 꺼졌다. 마침내 눈앞에 황폐하게 버려진 빈집이 과거의 속삭임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공간이 나타났다. 집은 무덤이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고통은 모두 폐허 아래 묻혀버렸다. 부활은 없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맨덜리를 생각할 때면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다. 두려움이라고 없이 살았던 곳, 그런 모습을 그리기 때문이었다. 여름의 장미정원, 해질녘에 노래하던 새들, 밤나무 아래에서의 차 한 잔, 아래쪽 풀밭에서 전해지던 파도 소리, 또 만개한 라일락과 행복의 계곡을 떠올릴 것이다. 그 모두가 파괴되는 일 없이 영원했다. 손상될 수 없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말았다. 구름이 달을 가리면서 그렇게 돼버렸다. 꿈꾸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나도 내가 꿈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실의 나는 맨덜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 허름한 호텔방에서 잠을 깰 것이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돌아누워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과 맑은 하늘이 꿈속의 부드러운 달밤과 어쩌면 그렇게도 다른지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우리 둘 앞에는 하루가 틀림없이 아주 길고 별다를 것 없는, 그리고 전에는 미처 몰랐던 평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놓여 있겠지. 우리는 맨덜리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꿈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을 것이다. 맨덜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맨덜리는 이제 없다. 우리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과거는 아직도 너무나 가깝다. 뒤로 밀쳐놓고 잊어버리려 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른다. 두려움, 근거 없는 공포를 가라앉히려 안간 힘을 쓰면서 느끼는 내밀한 불안감 같은 것이 어느새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다. 그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다. 기억이 떠오를 때조차도 불평하는 법이 없다. 나는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주 기억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갑자기 길을 잃고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깨끗이 걷어가기라도 한 듯 표정이 다 사라지고 여전히 아름답긴 해도 차갑고 공식적이며 생명력 없는 얼굴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렇다. 그는 줄담배를 피워댄다. 불붙은 채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담배꽁초들은 꽃잎 같다. 그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급하게 열심히 내뱉는다. 나는 고통을 겪은 인간이 더 강하고 좋아진다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불의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는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바로 그 불의 시련을 최대한 겪어낸 셈이었다. 우리는 공포와 고독, 그리고 대단히 큰 좌절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고난의 순간을 맞게 된다. 자기를 괴롭히는 악마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승리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다. 악마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상처조차 남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재앙에 대한 그의 예감은 처음부터 정확했다. 수준 낮은 연극에 등장하여 가장되게 소리를 질러대는 여배우처럼 우리는 자유를 위해 크나큰 대가를 치렀다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멜로드라마는 이미 충분했고, 그래서 현재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오감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작정이다. 행복은 획득하는 소유물이 아닌 생각의 문제이고 마음의 상태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도 절망의 순간은 찾아온다. 하지만 시계로 잴 수 없는 시간이 영원으로 치달을 때 나는 그의 미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함께 걸어간다는 것, 어떤 의견 차이도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비밀도 없다. 모든 것을 공유한다. 작은 호텔은 따분하고 음식도 형편없으며 하루하루가 별 차이 없이 흘러가지만 다른 선택은 없다. 큰 호텔로 가면 그가 아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만날 것이다. 우리는 둘 다 단순한 삶의 가치를 인정한다. 그래도 때로는 지루하다. 물론 지루함은 두려움에 좋은 치료제이기는 하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소리내어 책 읽는 능력을 연마했다. 그가 인내심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유일한 때는 우편 배달이 늦어지는 경우다. 우편 배달원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국에서 오는 우편물이 도착할 때까지 또다시 하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선 통신도 시도해 보았지만 잡음이 너무 심해 그냥 우편을 기다리기도 했다. 일주일 전에 열린 크리켓 시합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 말이다. 시범 경기나 권투 시합, 심지어는 당구 경기까지도
우리에게는 건태를 잊게 해주는 구세주이다.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 개들의 달리기 경주,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괴상한 대결들까지 그 모두가 우리의 갈증을 채워준다. 한참 오래된 자연 생태 잡지라도 얻게 될 때면 나는 이 무심한 섬에서 당장 영국의 봄철 풍경으로 날아간다. 나는 초크 스트림에 대해, 하르사리에 대해, 초록 풀밭에서 자라는 사슴에 대해, 맨덜리에서 그랬듯 숲 위를 선회하는 까마귀들에 대해 읽는다.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잡지에서 젖은 흙냄새가 난다. 항무지 토탄의 싸한 냄새, 외가리 배설물을 하얗게 핀 이끼가 축축하게 젖은 모습이 떠오른다. 한 번은 숲 비둘기에 대한 기사도 보았다. 그 기사를 큰 소리로 읽고 읽자니 나는 어느새 맨덜리의 깊은 숲에 서서 비둘기를 올려다보는 듯 했다. 뜨거운 여름날 오후에 그토록 편안하고 청량한 비둘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평화는 제스퍼가 축축한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며 나를 찾아오면서 깨지고 만다. 성찬식을 앞두고 손을 씻는 노부인처럼 비둘기들은 깜짝 놀라 날개를 크게 퍼덕이며 숨었던 곳에서 날아올라 멀리 나무 위로, 내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고요가 찾아온다. 나는 왠지 불편해진 마음으로 더 이상 햇살이 나뭇잎들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뭇가지들이 한층 더 어두운 색깔을 띠고 그림자도 길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에는 홍차와 신선한 나무딸기 열매가 준비되어 있으리라. 나는 앉아있던 아늑한 풀숲에서 몸을 일으키고 치맛자락에서 해묵은 낙엽 찌꺼기와 먼지를 털어낸 후 제스퍼에게 휘바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간다. 서둘러 걸음을 옮기면서도 흘낏 뒤를 한번 돌아보기를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숲 비둘기에 대한 기사 하나가 과거를 그토록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다니 얼마나 신기한가. 소리내어 기사를 읽던 나는 중간중간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우울한 표정을 눈치챈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페이지를 넘겨 크리켓 시합 내용을 다룬 몸이 건조한 기사를 찾아냈다. 런던 캐닝턴의 크리켓 경기장에서 미들섹스 팀이 거듭해 멋진 공을 쳐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찾아낸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몇 분 안에 그의 얼굴은 평온을 되찾았고 혈색도 되돌아왔다. 그는 열띤 어조로 서리팀의 불운을 비웃어댔다. 우리는 과거로의 태각을 면했고 나는 교훈을 얻었다. 영국에 관련된 뉴스는 좋았다. 스포츠나 정치는 괜찮았다. 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사는 나 혼자만 읽어야 한다. 그런 것이 나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되었다. 온갖 색깔과 냄새, 소리들이, 비와 철썩거리는 물소리가, 심지어 가을 안개나 물결 냄새조차 맨덜리의 기억을 불러오고야 만다. 족보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그래서 도저히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재미로 나라 곳곳을 오가며 여행을 한다지만 내 취미는 그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나는 영국 시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 영국 곳곳의 항무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아래 소작인들은 누구인지 이름도 다 안다. 얼마나 많은 내주가 죽었는지, 자구새나 사슴은 몇 마리나 사냥총에 희생되었는지 알고 있다. 송어는 어디서 자라는지, 연어는 어디서 뛰어오르는지도 안다. 나는 모임마다 참석하고 여행길마다 따라다닌다. 사냥개 새끼들은 훈련시키는 사람 이름까지도 안다. 곡식의 상태, 통통한 소 한 마리의 값,
돼지가 걸리는 수수께끼 같은 병도 다 흥미로웠다. 지적인 활동이라 말하기엔 어려운 소일거리였지만 어떻든 나는 그런 소식을 읽으면서 영국의 공기를 호흡했고 용감하게 그 반짝이는 하늘을 마주볼 수 있었다. 감목이 우거진 포도밭이나 무너진 돌더미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젖은 울타리에서 허브잎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은 부드럽고 다정하다. 그 덕분에 우리는 슬픔과 후회를 이길 힘을 얻고 스스로 선택한 유배 생활의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한상들 덕분에 나는 오후 시간을 즐기며 기분 전환을 한 후 웃는 얼굴로 차 마시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주문은 늘 똑같다. 버터 바른 빵 2쪽과 중국차. 남들 눈에는 영국에서의 습관에 매달리는 답답한 사람들로 보이리라. 몇백 년 동안 햇볕이 내리쬐는 이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발코니에서 나는 맨덜리의 오후 4시 30분을 서재의 벽난로 앞에 차려진 찻상을 생각한다. 서재문은 1분도 어김없이 열리고 차, 은쟁반, 주전자, 눈처럼 흰 식탁보의 움직임은 한결같이 정연하다. 귀를 축 늘어뜨린 제스퍼는 케이크가 놓이는 걸 보면서도 무심한 척 한다.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은 극히 적지만 찻상 위는 늘 푸짐하다. 달콤한 시럽이 뚝뚝 뜯는 핫케이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바삭한 토스트, 갓 구워낸 뜨거운 스콘, 뭘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맛이 좋았던 샌드위치, 그리고 아주 특별했던 생강빵도 떠오른다. 입에서 녹아버리는 카스텔라, 과일 사탕 절임과 건포도가 터질 듯 가득 든 빵도 생각난다. 굶주린 가족이 한 주 내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음식이었다. 결국 남은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때로 그 낭비가 걱정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남은 음식의 행방에 대해 댄버스 부인에게 감히 묻지는 못했다. 그랬다면 아마 비웃는 듯 차가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오만한 미소와 함께 돌아가신 두윈터 부인께서는 그깟 일에 신경 쓰지 않으셨지요.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댄버스 부인이라.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파벨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제일 처음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은 댄버스 부인의 얼굴 표정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난 본능적으로 레베카와 비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림자가 우리 사이에 드리워졌다. 이제는 다 끝나고 지나가 버린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둘 다 자유롭다. 충성스러운 제스퍼조차 떠나버렸고 맨덜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꿈속에 보일 때에도 맨덜리는 깊은 숨속에 파묻힌 텅 빈 껍질 같은 모습이다. 잡초가 무성하고 새떼는 저의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친다. 때로는 소나기를 피하려던 방랑자가 용감하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 침입자에게 맨덜리의 숲은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해변 한 구석에 작은 돌집을 찾아 들어간다 해도 무너진 지붕 사이로 가는 빗줄기가 새어들며 요란한 소리를 낼 것이다. 돌집 안의 그 긴장된 분위기는 아직도 여전할까? 길 모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자갈길을 뚫고 자라난 나무들 때문에 해가 진 다음이라 해도 시기에 적당한 장소는 아닐 테니 버석대는 나뭇잎들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낼 것이고 갑자기 몸을 떨며 떨어져 흩어지는 나뭇잎들은
여인의 다급한 발소리 같으리라. 자갈길 위에 떨어진 나뭇잎은 급 높은 세팅 구두에 발자국이고 말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다가 나는 어느새 발코니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으로 되돌아와 안도하고 있다. 그 반짝이는 풍경에는 그림자가 전혀 없다. 포도밭은 햇살 아래 가물거리고 부겐빌리아 꽃은 먼지와 함께 희게 빛난다. 언젠가는 애정어린 눈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이 풍경은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신감은 아주 중요하다. 내게는 조금 늦게 찾아온 감정이긴 하지만 말이다. 마침내 나를 대담하게 만든 것은 그가 내게 의존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낯선 이 앞에서 보이는 망설임, 수줍음, 소심함이 이제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제 나는 처음으로 맨덜리에 도착했던 그때 세련과는 거리가 멀지만 모두의 마음에 들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그때의 모습과는 퍽 다르다. 댄버스 부인 같은 이들에게 내가 그토록 나쁜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은 분명 내 미숙한 몸가짐 때문이었으리라. 레베카의 뒤를 이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야만 했을까. 그때의 내 모습이 보인다. 직모단말에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 잘 안 맞는 코트와 스커트에 직접 만든 상의를 걸치고 수줍은 망아지 같은 어색한 모습으로 베노프 부인 뒤를 따라 걷는 모습 말이다. 부인은 나를 대동하고 점심을 하러 가는 중이었다. 키 작은 몸이 하일 위에서 균형을 못 잡고 기우뚱거린다. 프릴이 잔뜩 달린 블라우스는 거대한 젖가슴을 강조해준다. 새로 산 커다란 깃털 장식 모자가 비스듬하게 머리 위에 얹혀 넓은 앞이마를 드러내고 있다. 한 손은 여권, 일정 수첩, 브릿지 점수책 따위를 넣는 커다란 가방이 들었고 다른 손은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손잡이 달린 안경을 들었다. 남들의 사회생활을 가차없이 파헤치는 그 안경 말이다. 부인은 식당에 들어서서 늘 앉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돼지처럼 작은 눈에 안경을 들이댄 채 좌우를 살핀다. 곧 안경을 내려 검은 리본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채 한숨을 내쉰다. 아우, 도대체 유명인사라고는 하나도 없네. 호텔 숙박비를 깎아달라고 해야 할 판이야. 대체 내가 여기 왜 왔겠어? 급사 애들이나 보려고? 그러고는 웨이터를 불러댄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카로운 톱날처럼 공기를 가른다.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작은 식당은 몬테카를로 코트다지르 호텔의 거대하고 희양찬란한 식당과는 얼마나 다른지. 잘생긴 손으로 가만히 귓껍질을 까면서 가끔씩 눈을 들어 내게 미소를 짓는 지금의 동반자.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된 뚱뚱한 손으로 라비올리가 산처럼 쌓인 접시를 공략하며 혹시라도 내 식사가 더 잘 나온 것은 아닌지 경계하며 확인하는 눈길을 던지던 벤 호퍼 부인은 또 얼마나 다른지. 그런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진작에 내 열등한 지위를 파악한 눈치 빠른 웨이터가 1시간 반 전에 누군가 뷔페에서 남기고 간 듯한 개상한 모양의 행과 우솔 요리 접시를 내 몫으로 가져왔던 것이다. 어째서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내게 이토록 불친절할까. 베노프 부인과 어느 시골 여관에서 묵었을 때도 그랬다. 여종업원은 내 벨소리에 달려온 일이 없었고 신발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아침이면 차디찬 차를 침실 문 밖에 던져놓곤 했다. 정도는 덜하다 해도 코트다지르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로는 그 무심함이 억지 웃음이나 공격성을 담은 친밀감으로 변하곤 했고 이 때문에 로비로 내려가 우표를 사는 것조차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곤욕스러운 일이 돼버렸다. 나는 한없이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 분명했다. 나 역시도
스스로를 그렇게 느꼈다. 너무 미숙하고 민감한 존재에게 공기 중을 가볍게 떠도는 많은 말들은 하나같이 날카롭게 가시가 돋친 것이었다. 나는 그 행가 우설요리를 똑똑히 기억한다. 개상한 마른 묵골에 물기라곤 없이 바짝 말라붙어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는 요리였지만 거부할 용기는 없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베노포 부인은 음식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턱을 따라 소스가 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니 라비올리가 퍽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부인의 모습은 더더욱 입맛을 떨어지게 했기 때문에 나는 눈길을 옆으로 돌렸다. 지난 사흘 동안 비어있던 우리 옆 식탁에 누군가가 자리를 잡으려는 참이었다. 호텔 지배인이 특별히 정중한 태도로 새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다. 베노포 부인은 포크를 내려놓고 안경을 들었다. 부인이 손님을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내가 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손님은 그 눈길을 의식하지 못한 듯 메뉴를 펼쳐보았다. 베노포 부인은 안경을 찰칵 접더니 내 쪽으로 몸을 뻗고 속삭였다. 작은 두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고 목소리는 한껏 낮췄다 해도 너무 컸다. 맥시밀리언 드윈터씨야. 맨널리 저택 소유주지. 너도 물론 들어본 곳이지? 좀 아파 보이지 않니? 아내가 죽은 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들 하더군. 베노포 부인이 그토록 지독한 속물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진다. 내 삶이 마치 바늘에 달린 실처럼 부인의 자질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다. 부인의 호기심은 병적, 아니 강적인 수준이었다. 처음에 나는 사람들이 부인의 등 뒤에서 수근대며 비웃거나 부인이 등장하자마자 황급히 방을 나서는 모습, 심지어 정식 출입구가 아닌 뒷문을 통해서라도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주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신 매맞는 아이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코트다지르 호텔을 찾아온 벤 호퍼의 부인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몬테카를로에서 온 유명한 인사들이 다 자기 친구라 주장하는 것이었다. 설사 우체국에서 딱 한 번 마주친 사이라 해도 말이다. 부인의 이런 버릇은 이미 악명이 높았다. 부인은 어떻게든 상대에게 자기소개를 했고 상대가 미처 위험을 감지하기 전에 객실로 초대했다. 그 공격 방식은 갑작스럽고도 철저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코트다지르 호텔에서 부인은 로비와 식당 사이 중간쯤에 놓인 소파를 자기 것이냥 차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식후 커피를 마셨다.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먹잇감을 유인하는 일은 내게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는 내 임무를 중화하며 책을 빌려주겠다든지 좋은 상점을 알려주겠다든지 공통의 친구가 떠올랐다든지 하는 말을 전하려 로비를 가로질러야 했다. 명사들은 모두 부인의 손쉬운 먹잇감인 듯 했다. 일단 신분이 가장 중요했지만 신분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인물이라면 모두 부인의 관심 대상이었다. 작가, 화가, 배우, 심지어는 평범한 이들까지 인물 동전란에 등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 잊을 수 없는 오후는 바로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말이다. 그때 부인은 예의 그 소파에 앉아 안경을 입가에 대고 두들기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새 손님을 공략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분명했다. 새 손님이 식당에서 나오기 전에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자리를 잡기 위해 달콤한 후식까지도 서둘러 끝낸 참이었다. 갑자기 부인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작은 눈이 반짝 빛났다. 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조카가 보낸 편지를 찾아와. 신혼여행 사진과 함께 보내온 편지 알지? 자, 당장 가져오라고.
계획이 완성된 것이었다. 조카는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부인의 계획을 도와야 하는 내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마술사의 조수인 양 소품을 대령한 뒤 얌전히 앉아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 말이다. 새 손님은 부인의 관심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점심을 먹으면서 부인이 떠들어댄 정보, 10달쯤 전에 신문에서 읽고는 나중을 위해 기억해둔 풍문 섞인 이야기로 밀어보건대 어리고 세상 경험 없는 내가 보기에도 그는 자기 세계에 누군가 불쑥 뛰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을 듯 했다. 그가 왜 몬테카를로의 코트다즈르 호텔을 찾았는가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다. 베노포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점을 이해할 것이다. 부인은 재치나 배려 따위는 몰랐다. 남들의 소소한 사생활 이야기야말로 부인에게는 삶의 의미나 다름이 없었고 이 새 손님은 부인의 분석 대상이 되어주어야만 했다. 나는 부인의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찾아냈지만 곧바로 로비로 내려가지 않고 잠시 꾸물거렸다. 새 손님에게 다만 몇 분이나마 평온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뒷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새 손님에게 위험을 경고할 만큼의 용기가 내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습관의 힘은 너무 강했고 또 막상 새 손님 앞에 선다 해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은 다시 베노포 부인의 옆자리로 돌아가 앉을 수밖에 없었다. 지루한 이야기로 짜인 넓은 그물망을 활짝 펼친 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대한 거미 같은 부인에게로. 생각보다 오래 지체한 모양이었다. 로비로 돌아가 보니 새 손님은 이미 식당에서 나온 후였고 그를 놓칠까봐 걱정이 된 부인은 편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직접적인 소개를 감행한 상황이었다. 새 손님은 부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인에게 다가가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새 손님은 지체 없이 일어섰고 자신의 성공에 흥분하여 얼굴이 상기된 베노포 부인은 내 쪽을 보며 말했다. 두인터 씨도 우리와 함께 커피를 드실 거야. 웨이터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부탁하고 오렴. 새 손님에게 내 주의를 분명히 알리려는 듯한 무심한 어조였다. 어린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니 대화에 끼어 넣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의중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부인의 그런 어조는 일종의 자기 방어였다. 혹시라도 내가 자기 딸로 오해된다면 우리 둘 다에게 지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존재라는 부인의 의중이 감지되면 숙녀들은 만나는 인사와 헤어지는 인사를 겸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신사들은 안심하며 안락한 의자에 다시금 몸을 기대곤 했다. 그러므로 새 손님이 여전히 일어선 채 직접 웨이터를 손수채 부르는 모습은 놀랍기 그지 없었다. 저는 생각이 달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가 입을 열었다. 두 분 모두와 함께 커피를 마셨으면 싶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그는 내가 늘 앉던 딱딱한 의자에 그리고 나는 베노포 부인 옆에 앉아 있었다. 부인은 잠시 예상 밖의 상황에 경악하는 듯 했다. 하지만 곧 평소 모습을 회복하고 나와 테이블 사이 공간에 뚱뚱한 몸을 우겨넣어 그가 앉은 의자 쪽을 향한 뒤 조카의 편지에 대해 열심히 떠들기 시작했다. 식당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니 저분은 빌리의 친구 드윈터 씨 아니야? 빌리가 신부와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을 보여드려야겠군 하고요. 자 보세요. 이쪽이 새색시 도라랍니다. 정말 예쁘죠? 가느다란 허리에 눈은 또 얼마나 큰지요. 판비치에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이에요. 보다시피 빌리는 신부에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던 클레리지 가문의 파티에서 빌리와 도라도 처음 만났죠.
물론 당신은 저같이 늙어빠진 여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말이죠. 부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묻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아니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부인이 첫 만남 때의 일들을 줄줄이 늘어놓기 전에 담배값을 건네고 담배에 불을 붙여줌으로써 잠시나마 그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냥에 불을 부어 끄면서 판비치 신혼여행에 특별히 관심이 가지는 않는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플로리다라는 곳이 그에게는 참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15세기의 도시, 자갈 깔린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고 뾰족탑이 솟았으며 모두들 모직 타이츠 앞이 뾰족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의 얼굴은 중세의 느낌을 풍겼다. 미술관에서 본 인명의 신사 초상화가 떠올랐다. 영국식 트위드 재킷 대신 검은 바탕에 목과 손목에 레이스가 달린 옷으로 바꿔 입히기만 하면 먼 과거, 망토 들은 남자들이 낡은 건물 그림자 속에 서 있고 좁은 계단이 지하 감옥으로 이어지며 결투용 칼이 쨍 소리를 내던 그 과거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림 속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을 듯 했다.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누구였는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전시실 한쪽 구석에 걸린 초상화의 주인공의 시선은 짙으신 액자를 넘어서 나를 쫓아다녔지. 부인과 손님은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어느새 나는 대화의 흐름을 놓쳐버린 셈이었다. 아니, 20년 전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즐거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손님이 말했다. 베노프 부인이 만족스럽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맨덜리 같은 저택을 가졌다면 필리도 판비치에서 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치 동화 같은 곳이라고 그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곳이라 하더군요.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상대가 미소 짓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손님은 담배만 피웠다. 양 눈썹 사이 미간에 살짝 주름이 잡혔다. 사진으로 맨덜리를 보았답니다. 정말이지 멋지더군요. 아름다운 장소가 무수히 많다고 하던 빌리의 말도 생각나네요. 손님은 계속 침묵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라는 점이 누가 보든 명백했다. 하지만 부인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을 마구 짓밟고 돌아다니는 머리 나쁜 염소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민망한 마음에 나까지 얼굴이 붉어졌다. 이에 아랑곳 없이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물론 영국 신사들은 자기 집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죠. 자랑이 될까봐 말입니다. 맨덜리에도 악단용 발코니가 있다면서요. 값비싼 귀한 그림들도 있겠죠? 부인은 내 쪽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드윈터 씨는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 아름다운 저택은 노르만 정복 시절부터 트윈터 가문 소유이지. 악단이 자리 잡고 연주하는 발코니가 특히 보석같이 아름답다고들 해. 왕족들도 자주 맨덜리를 찾았다던데 그렇죠, 드윈터 씨?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손님은 즉각 대답을 했다. 에설레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느림부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분이죠. 사실은 그 별명도 맨덜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저녁 식사에 늦었거든요. 부인이 제대로 한 방 먹은 셈이었다. 나는 부인의 낯빛이 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인은 손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이번에도 한 대 얻어맞은 아이처럼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부인이 아닌 나였다. 아, 그랬나요? 부인이 중얼거렸다. 전 역사 지식이 짧아서요. 영국 왕 이름은 다 헷갈리는군요. 어떻든 재밌는 얘기네요. 딸애한테 편지로 알려줘야겠어요. 딸애는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너무 어렸다. 그것이 문제였다. 좀 더 나이가 있었다면 손님과 눈길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써 부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무언의 위로와 공감을 표시했으리라. 하지만 나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고통을 참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손님은 내 불편한 마음을 알아차린 모양인지 내 쪽으로 몸을 굽혀 커피를 더 하겠느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한 후에도 그는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았다. 부인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 비슷한 부류로 묶어 넣어도 될지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몬테카를로에 오시니 어떠신지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실지도 모르겠군요. 손님이 말했다. 나를 대화에 끼워 넣으려는 배려에 나는 그야말로 홍당무가 되고 머릿속이 텅 비고 말았다. 어쩐지 인공적인 장소라는 바보스러운 대답을 채 끝내기도 전에 베노프 부인이 말꼬리를 낚아챘다. 보게 겨운 거죠. 몬테카를로를 구경할 수 있다면 남들은 눈알이라도 뽑을 텐데 말입니다, 드윈터 씨. 그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미소 지었다. 부인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거대한 담배 연기 구름을 내뱉었다. 손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저는 매년 몬테카를로를 찾는답니다. 영국의 겨울 날씨는 견디기 어렵거든요. 당신은 어쩐 일이신지요? 늘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카드놀이를 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골프클럽을 챙겨 오셨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떠나왔거든요. 다시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신사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살짝 주름이 잡혔다. 눈치 없는 부인은 계속 짓거렸다. 물론 맨덜리의 안개가 그리우시겠지요. 또 봄이 되면 전혀 다른 화려한 모습으로 변할 테고요. 손님은 손을 뻗어 잿더리에 담배를 비박었다.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잠깐이나마 나와는 상관없는 그의 개인적인 면을 엿본 듯 했다. 그렇습니다. 맨덜리도 그때가 최고죠.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한순간 침묵이 찾아왔다. 불편한 침묵이었다. 나는 손님 쪽을 겼는지라면서 익명의 신사의 그림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망토를 걸치고 한밤중에 비밀스럽게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 말이다. 베노프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벨소리처럼 내 생각을 갈랐다. 여기서도 아는 분을 많이 만나실 것 같군요. 올겨울은 아주 지루한 편이지만 말입니다. 유명 인사가 별로 없거든요. 미드섹스 공작도 요트를 타고 오셨죠. 아직 저도 찾아가진 않았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넬 미드섹스 부인도 물론 아시겠죠? 정말 매력적인 분 아닙니까? 둘째 아이는 남편 수생이 아니라고들 수덕거리지만 저는 안 믿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참, 텍스터 가문과 히슬로 가문의 결혼이 성사된 건 알고 계신가요? 부인은 이런저런 온갖 소문들을 계속 이야기했다. 거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손님과 아무 상관없고 따라서 관심도 없는 일들이며 손님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하지만 손님은 단 한 번도 끼어들거나 시계를 보지 않았다. 정중하게 행동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다. 한 번 부인을 바보로 만들었으니 또다시 공격하기보다는 거리를 유지하기로 한 모양이다. 마침내 그를 해방시켜 준 것은 양제사가 베노포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급사의 전갈이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바로 일어섰다. 저 때문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패션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자칫하면 위층으로 올라가신 동안에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가 말했다. 부인은 말 속의 가시를 알아채지 못하고 칭찬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리고 함께 승강기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드윈터 씨. 당신을 좀 더 알게 되었군요. 제 방에 한번 오시죠. 안 그래도 내일 저녁에 손님들이 오실 텐데 함께 뵈면 어떨까요? 나는 시선을 돌렸다. 핑곗거리를 찾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내일 저는 수스페를 갈 생각입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벌써 승강기 앞에 도착한 지 한참이었지만 부인은 자꾸 시간을 끌었다. 호텔에서 알아서 좋은 방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든 절반은 비어있는 상태니깐요.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야단을 치셔야 합니다. 데려오신 시종이 짐을 풀어놓았겠죠? 참견하기 좋아하는 부인의 성향을 감안한다 해도 이는 좀 지나친 관심이었다. 손님의 얼굴에 안 좋은 기색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시종은 없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가 있었다. 부인은 얼굴이 붉어져 잠시 어색하게 웃었다. 아, 글쎄 저는... 부인은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내 쪽으로 돌아섰다. 드윈터 씨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네가 해드리면 되겠구나. 넌 여러모로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당황하여 뻣뻣하게 선 채 손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손님은 조롱과 조소를 살짝 담아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친절하신 제안입니다만 저는 가문의 정통을 따르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이 젤이라는 거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테지만. 그러고는 부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사라져버렸다. 재미있는 사람이군.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부인이 말했다. 저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건 일종의 유머가 아닐까? 남자들은 저런 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야. 어느 유명한 작가는 내 모습을 보면 늘 뒷문으로 사라져버리곤 했지. 아마 나한테 관심이 있긴 했지만 드러내기는 쑥스러웠던 모양이야. 물론 그땐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 덜커덩하며 승강기가 멈췄다. 우리 방이 있는 층이었다. 급사가 승강기 문을 열어주었다. 오해 말고 듣도록 해. 오늘 오후에 너는 너무 나서더구나. 대화를 독점하려는 드는 통에 너무 당황했어. 아마 심사분도 그랬을 테고. 남자들은 그런 일에 질색하거든. 부인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적당한 대답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겨우 그 말에 골이 나버린 거야? 부인이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든 난 네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입장이고 또 너로서는 엄마뻘 되는 사람의 조언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자, 이제 도착했네. 부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양대사가 기다리고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후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햇볕은 아직도 밝게 내리쬐었고 기분 좋게 바람이 불었다. 30분 후면 브리즈판이 벌어질 것이고 창문을 꽁꽁 닫은 채 중앙 난방을 최대로 가동하겠지. 나는 내가 비우게 될 잿더리에 대해 생각했다. 립스틱 자국으로 얼룩진 담배꽁초들이 초콜릿 크림과 디범벅이 된 모습을 말이다. 단순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브릿지는 그리 익숙한 놀이가 아니었다. 게다가 부인의 친구들은 나와 게임하는 것을 지루해했다. 아직 어린 나 때문에 부인들은 온갖 스캔들과 추문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그 답답한 느낌은 내게도 전해졌다. 남자 손님들은 예의상 관심을 꾸며내어 내게 역사나 그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내가 학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테니 그런 하재를 던져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창가를 떠났다. 햇빛이 찬란했고 바다는 경쾌한 바람이 만드는 흰 파도로 뒤덮였다.
하루인가 이틀 전에 지나왔던 모나코의 어느 시골이 떠올랐다. 자갈 깔린 강장 옆에 기울어진 집 한 채가 서 있는 곳이었다. 무너져가는 지붕 위쪽 높은 곳에 뚫린 아주 좁은 창문이 보였다. 중세 사람이 머물 법했다. 나는 책상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 창백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를 그렸다. 음울한 눈, 높이 솟은 코, 냉소를 담은 듯한 입술에 끝이 뾰족한 턱수염을 덧붙였다. 오래전에 살았던 하가가 그랬듯 목 주위에 레이스도 그려 넣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급사가 메모를 들고 온 것이었다. 부인은 침실에 계시는데요. 내가 말했지만 급사는 고개를 저으며 내게 온 메모라고 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낯선 필체였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펑 무례했습니다. 이게 다였다. 서명도 인사말도 없었다. 하지만 봉투에는 내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다. 철자가 정확했다. 흔치 않은 일이었다. 답장하시겠습니까? 급사가 물었다. 나는 종이에서 눈길을 들었다. 아니요.